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철도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제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30년간 독일 고속철도 기술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엔지니어가 평생 쌓아온 신념과 편견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악스러웠어요. 한국의 KTX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엔지니어 모두가 한국의 KTX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즈벡 대통령까지 고개 숙이게 만든 그것, 지금부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클라라 하버드, 독일 출신 유럽 철도 연맹 기술 정책 고문입니다. 유럽 기술이 최고라던 일부 기술자들마저 KTX 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단지 빠른 열차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체 한국의 열차는 어떤 점에서 그들을 압도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대통령까지 나서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고속철 입찰 평가단에 참여하게 된 건데 솔직히 한국 기술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30년간 독일 고속철도 기술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저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기술을 모방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5년 전 일본과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겪은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도쿄에서 진행된 차세대 고속철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일본 측이 처음에는 기술 공유와 상호 협력을 약속했거든요. 클라라 씨, 이번 프로젝트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될 겁니다. 당시 일본 측 책임자였던 사토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독일의 핵심 제동 시스템 기술을 완전히 파악한 일본 측은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그 기술을 응용한 신형 신칸센을 발표했죠. 결국 우리 기술만 가져간 거였어. 그때부터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어요. 한국도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만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강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공기도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건물들도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새도 세련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겉만 번드르르 하겠지. 진짜 실력은 따로 있을 거야.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이 어디 쉽게 따라잡을 수 있겠어. 평가단 일원으로 함께 온 나카무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본 민관합동철도기술연합의 대표 컨설턴트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왔지만 속내는 뻔했죠. 한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신칸센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클라라 씨, 어떻게 보세요? 서울 말입니다. 글쎄요,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실속은 모르겠네요.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기술력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요. 나카무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기술이라는 게 결국 일본 기술의 변형이라는 건 아시죠? 1990년대에 일본 신칸센 기술을 도입한 게 시작이었으니까요. TGV 기술도 일부 들어갔고요. 결국 짜깁기 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독창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KTX가 처음 도입될 때는 프랑스 TGV를 기반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실제 운영 능력이 의문이에요. 시험 운행과 상용 운행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일본은 5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 고작 20년 정도 아닌가요? 나카무라가 덧붙였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 지역, 도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벽을 높게 쌓고 있었습니다. 기술 평가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해야 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평가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야.
30년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역사가 현대적이면서도 웅장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이나 뮌헨 중앙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천장이 높고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압박감이 없었어요. 정말 인상적인 역사네요. 설계가 독특해요. 함께 온 우즈베키스탄 평가위원이 감탄했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했어요. 건물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운영 시스템이죠. 외관만 좋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KTX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어요. 자, 이제 KTX를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KTX를 타보실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KTX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깔끔해 보였습니다. 유선형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죠. 프랑스 TGV와 비슷한 디자인이네요. 역시 원천 기술은 유럽산이구나. 나카무라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고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역시 모방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정숙함이었어요. 좌석 배치도 합리적이었고 내부 디자인도 세련되었습니다. 좌석의 쿠션감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 범위 내내. 독일 ICE와 비슷한 수준이야. 특별할 건 없어. 좌석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시 출발인지 체크해야 했거든요. 정시성은 철도 시스템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독일 철도의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오전 10시 정각. 시간표대로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철이 출발할 때는 약간의 진동이나 소음이 있기 마련인데 KTX는 거의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유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벌써 출발한 건가? 이상하네. 진동이 전혀 없어. 우즈베키스탄 평가위원이 놀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벌써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플랫폼이 서서히 뒤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속도가 올라가면서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속 100km, 150km, 200km. 속도계를 보며 확인했는데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이 정도 승차감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전체적인 운영 능력까지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시속 300km에 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의 ICE나 프랑스의 TGV를 탔을 때 느꼈던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ICE도 이 정도는 아닌데. 곁에 앉은 독일 동료가 놀라워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레일 상태가 특별히 좋은 구간을 골라서 운행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 상용 구간에서는 다를지도 모르죠. 시범용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승차감은 확실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논밭과 산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기차 안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땅 위를 나는 느낌이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매뉴얼 대응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표정에서도 친근함이 묻어났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네요. 제가 답하자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승객분들의 편안함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 한마디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서비스 교육을 받은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거든요. 기술보다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설계네.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KTX 시승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카무라가 제게 귀띔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우려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떠세요, 클라라 씨? 꽤 인상적이었죠? 승차감이 좋았나요? 승차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한 번의 시승으로는 한계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나카무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핀 후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시연에만 집중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탄 구간은 아마 특별히 관리되는 프리미엄 구간일 거예요. 레일 상태도 최상으로 맞춰놓고 차량도 신품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일반 운영은 엉망일 수 있어요. 나카무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시범 운행과 실제 운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하루 이틀 체험으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죠. 특히 유지보수나 장기 운영 능력은 더더욱 그래요. 독일 ICE도 처음 도입할 때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KTX도 초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잦은 고장, 지연 운행, 부품 조달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됐는지 의문이에요. 나카무라가 덧붙인 정보에 저는 더욱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역시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신칸센의 경우 50년 이상 무사고 운행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신뢰성을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경험의 차이죠.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맥주를 마시며 다른 평가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운지는 고급스러웠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반짝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KTX는 어땠나요? 생각보다 괜찮았죠? 독일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쇼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위한 특별 시험 말이에요. 쇼라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본 건 아마 최상의 조건에서 준비된 시연일 거예요. 신차 최고 기량의 운전사, 완벽한 날씨, 특별 관리된 선로.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라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평가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TGV도 처음 해외 수출할 때는 완벽한 조건에서만 시연했거든요. 실제 상용화 후에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경험한 KTX의 부드러운 승차감, 조용한 운행, 그리고 승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연출된 쇼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카무라가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내일 기술 간담회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죠. 특히 까다로운 기술적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어요. 정전 시 비상 운행 시스템, 극한 기후 대응 능력, 장기 운영 시 부품 교체 주기, 신호 시스템의 안전성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다면 그 수준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기술 간담회야말로 진정한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한국 기술자들이 일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런 핵심 질문들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매뉴얼만 읽어줄 가능성이 높죠. 나카무라의 말에 저는 속으로 동의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기 마련이야. 30년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야. 속으로 다짐하며 잔을 비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의 기술 간담회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기술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까다로운 질문들로 한국 기술진들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어요. 30년간 쌓은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도 걸린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기술진들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부터 베테랑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보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은 이런 중요한 평가에서는 긴장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먼저 KTX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술 스펙들이 나왔습니다. 최고속도 305kmh, 가속도 1.0미즈, 제동거리 3.5km, 축중 17톤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 말이죠. 이 정도는 예상 범위네. 특별할 게 없어. 프랑스 TGV와 비슷한 수준이군. 속으로 생각하며 다음 자료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점점 발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정전시 객실 조도는 승객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완전한 암흑이 아닌 은은한 조명이 자동으로 켜져서 승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했어요.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잠깐, 이게 기술 발표야 아니면 서비스 설명이야? 속으로 의아해하며 들었어요. 노약자를 위한 응급키트는 각 객차마다 배치되어 있으며 승무원은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하는 종합적인 케어 시스템이죠. 혈압약을 깜빡한 할아버지, 멀미하는 아이, 갑작스럽게 체한 승객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거든요. 잠깐, 이게 정말 기술 발표인가? 마치 서비스 철학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술적 사양을 듣고 싶은 거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매뉴얼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 측 기술자가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기계적인 대응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승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승무원이 직접 다가가서 게임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께는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임산부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뭐? 이게 기술 답변이라고? 게임을 해준다고? 극한 기후 상황에서의 운행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기술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적 안전성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영하 25도에서 영상 40도까지, 풍속 25미즈까지 안전 운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승객들의 심리적 안정이에요. 폭설이나 강풍 같은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안내하고 필요시 승무원이 직접 승객 개개인과 소통하면서 안심시켜드립니다. 단순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안전한지 설명해드리죠. 장기간 운영했을 때 부품 교체 주기와 유지 보수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세 번째 질문도 까다로운 것이었어요. 이런 질문에는 보통 기계적인 수치들로 답변하기 마련인데, 물론 효율적인 유지 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의 교체 주기는 브레이크 패드 50만 km, 차륜 80만 km, 견인 전동기 200만 km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이에요. 유지보수 작업은 항상 승객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새벽 시간이나 심야 시간을 활용하죠. 불가피하게 운행을 중단해야 할 때는 미리 충분히 안내하고 대체 교통수단까지 안내해드립니다. 이 모든 답변을 들으며 저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차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하루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객의 편의성은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시나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놀라웠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승객,
거동이 불편한 승객, 업무로 이동하는 승객 등 각각의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어떤 분은 중요한 회의를 위해, 어떤 분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KTX를 이용하시거든요. 출장 가는 아버지의 마음, 시집 가는 딸을 배웅하는 어머니의 마음,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가는 학생의 설렘. 이 모든 걸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철도 기술에 매달려온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기술 사양서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소음 설계는 어떻게 하셨나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는 확실히 기술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객실 소음은 단순히 데시벨로만 측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의 질을 고려해요. 같은 50데시벨이라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다르거든요. 저희는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소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특히 아기가 잠들 수 있는 정도의 조용함을 목표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편안해야 온 가족이 편안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기차가 아닌 하루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완벽한 기술, 효율성, 성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가운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간담회가 끝나고 평가단원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갖춘 시스템이네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봐요. 프랑스 평가위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실제로는 어떨지 의문이에요. 현실과 이론은 다르죠. 독일 동료가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에 어느 정도 감화된 것 같았어요. 나카무라는 점점 초조해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평가단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한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애썼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기술을 평가하러 온 거잖아요. 나카무라가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말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클라라 씨,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 측 수석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김정우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개별 대화에 응했어요. 솔직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철도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철도 철학이라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정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네, 저희에게 열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서울로 일하러 다니셨거든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김정호 씨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열차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출근하는 길, 학생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 연인이 서로를 만나러 가는 길, 할머니가 손자를 보러 가는 길. 저희는 그 모든 길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온 기술적 완성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저희가 좌석 간격을 설계할 때 단순히 승객수 최대화만 고려하지 않아요. 아이가 부모 무릎에 앉아서 창밖을 볼 수 있는 공간, 연인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함, 비즈니스맨이 노트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설계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율성과 안전성은 기본이고 그 위에 사람에 대한 배려를 얹었어요.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그의 말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품고 있던 편견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의 ICE도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정확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한국적인 정을 더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적인 정이라니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요. 기계를 만들지만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기술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거든요. 실제로 설계할 때도 그런 관점을 적용하나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화장실 설계할 때도 단순히 공간 효율성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높이,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한 구조, 기저귀 교환대까지 모든 걸 고려하죠.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평가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엔지니어로서 감동받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만약 우즈베키스탄에 KTX가 들어간다면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닌 철학 공유가 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할 겁니다. 그들의 가족 문화, 종교적 관습, 생활 패턴까지 모두 고려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결정적인 변화를 느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클라라 씨도 엔지니어로서 느끼셨을 거예요. 완벽한 기술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기술일까요? 김정호 씨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그 질문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렀거든요. 며칠 후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평가단 전체가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각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웅장했고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각국 평가단의 국기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분위기는 공식적이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향방이 결정될 테니까요. 오늘 최종 발표를 듣고 권고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측 담당자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회의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회의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오더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요? 경호원들이 왜? 독일 평가위원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황급히 알려줬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방문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이런 기술평가 회의에?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프랑스 평가위원이 놀라워했어요. 보통은 담당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국가 원수가 직접 나타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30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기술평가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각국 평가단원들과 정중히 인사를 나눈 후 준비된 자리에 앉았어요. 위험 있으면서도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제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니까요. 대통령의 말에 회의가 재개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발표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해졌거든요. 일본 측 발표가 먼저 시작됐어요. 신칸센의 기술적 우수성, 50년간의 무사고 운영 경험, 안전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자신있게 발표했고 수치와 데이터로 무장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신칸센은 1964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기술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일 측도 ICE의 장점들을 설명했어요. 정확성, 효율성, 유럽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기술의 정밀성과 신뢰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말을 시작했어요. 기술적 사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철도를 이용할 우즈베키스탄 분들의 마음입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분, 꿈을 이루기 위해 도시로 향하는 분들의 마음 말이에요. 대통령이 평가단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직접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각국의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경제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한국의 KTX 관련 자료를 오랫동안 살펴보던 대통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회의장이 더욱 정적에 쌓였어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필요한 건 단순한 고속철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철도가 필요해요. 단순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한국 측 자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철학을 나누려 하는군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형제국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30년간 철도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기술적 수치나 경제성이 아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실망이 역력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찾던 건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기술 뒤에 숨은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 이후 평가단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적 스펙만을 따지는 차가운 평가가 아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원하는 방향이 명확해진 만큼 우리의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공식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배려, 존중, 사람 중심 철도라는 단어들을 넣었어요. 30년간 써본 적 없는 표현들이었습니다. 클라라, 이게 정말 당신이 쓴 보고서인가요? 이런 표현들은 독일 동료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은 기술 평가 보고서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엔지니어잖아요. 감정적이 아니라 본질적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용할 시스템이에요. 기술적 완성도는 기본이고 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차 제 말에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에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프랑스 평가위원이 동의했어요. 한국의 KTX는 단순히 빠른 기차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기차예요. 이건 철학의 차이입니다. 최종 평가에서 KTX가 선정됐습니다. 기술적 우수성과 함께 인간 중심의 철학이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철도 철학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측 담당자가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 도로를 따라 흘러가는 차량들의 불빛.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철길. 그 길 위를 달리는 KTX.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키워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며칠이었어.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며칠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감사함과 경외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나라였다.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기내에서 받은 신문에 KTX 우즈베키스탄 수출 소식이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기사의 초점은 기술 수출이 아닌 철도 철학의 전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형 고속철 KTX 기술보다 마음으로 승부. 제목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후 저는 유럽철도연맹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사람 중심 철도 설계의 필요성과 미래 방향이었습니다. 클라라, 이 보고서는 혁신적이군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에요. 상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네요. 기술적 내용보다 철학적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기술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잃어버렸던 초심을 되찾았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인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 KTX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